손절매의 법칙을 따르라. 당신은 월가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지 않은가?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이 책 한 권이 1만 달러가 넘는다 해도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성공한 중개인들이 실행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다음은 뉴욕의 투자 상담가 찰스 로버트 씨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2만 달러를 친구에게 융통해 가지고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왔다. 그런데 내 딴에는 주식 투자의 요령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얼마 안 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잃고 말았다. 내 돈을 몽땅 잃은 것은 별로 문제될 게 없었다. 그보다 나는 친구를 볼 면목이 없어 그 때문에 큰 걱정을 했다. 다행히 친구는 돈을 잃고도 여전히 농담을 즐길 줄 아는 낙천주의자라 그나마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말이다. 당시 나는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했고 유행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을 따랐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H.I. 필립스의 말처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나의 과오가 무엇이었는가를 철저히 밝혀보기로 하고 버튼 S. 캐슬러 씨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그는 증권 투자에 성공한 인물로서 그 업계에서는 평판이 매우 좋았다. 나는 그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 그는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저는 모든 거래에 손절매 주문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한 주당 50달러에 산다면 주가가 45달러로 떨어졌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팔도록 주문을 걸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가가 매입가보다 5포인트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각되면서 손실폭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주식 고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애당초 주식을 잘 샀다면 주가는 아마 평균 10에서 25, 심지어는 50포인트 올라서 수익을 얻겠지요. 그러니 손실폭을 5포인트로 묶어둔다면 전체 거래의 절반 정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재빨리 이 원칙을 채택하여 돈을 벌었다. 그 이후 나는 이 손절매 원칙이 주식시장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하자면 경제적 고민 외에도 온갖 귀찮은 일과 불쾌한 사건에 이 법칙을 응용하여 마법과 같은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다. 나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빌이라는 친구와 종종 점심을 같이 하곤 했는데 예전에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서성거리며 점심시간의 절반을 축내기 일쑤였다. 나는 그 친구에게 손절매의 원칙을 설명해 주었다. 빌, 이제부터 나는 자네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손절매의 기준을 10분으로 하겠네.
만일 자네가 10분 이상 지각한다면 우리의 점심 약속은 자동적으로 해약된 것이니 그리 알게. 아쉽다. 어째서 나에게는 일찍이 나의 성급함, 변덕, 고집, 뉘우침, 그 밖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온갖 사태를 똑바로 판단하여 이봐 데일, 이번 일에는 이 정도 머리를 쓰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하고 나 자신에게 타일러 줄 만한 지혜가 없었을까. 참으로 유감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제2의 토마스 하디는 되지 못했으나 나에게도 약간은 잘한 일이 있는 것 같다. 내가 30대 초반에 소설가로 여생을 보낼 결심을 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제2의 프랭크 노리스라든가 잭 런던 혹은 토머스 하디가 되어보려고 했다. 대작가가 되고 싶었던 나는 유럽에서 2년을 보냈다.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누추한 생활을 하며 내 딴에는 대작품이라 여겼던 눈보라를 썼다. 그러나 출판업자들의 반응은 다코다 평원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만큼이나 싸늘한 것이었다. 나의 문학적 대리인으로부터 가치없는 작품이다. 자네에게는 소설을 쓸 재능이 없다. 라는 비평을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의 사무실을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몽둥이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 순간 나는 지금 내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실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을 해야 하나? 어느 방면으로 가야 하나? 나는 몇 주일 동안 망설였다. 당시 나는 손절매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2년 동안 정성 들여 쓴 작품을 습작소설로서 끝내야 했다. 그리고 이내 교육사업에 정진하며 남는 시간을 이용해 전기라든가 비소설적인 책들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한 것을 기뻐하느냐고 묻는다면 물론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거리에 나가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몹시 기쁘다. 그 이후로 내가 제2의 토마스 하디가 되지 못한 것을 슬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때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어느 날 밤, 한 마리의 부엉이가 월든 호반의 숲속에서 울고 있을 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손수 만든 잉크에 깃털펜을 적셔가며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가치란 우리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양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즉시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교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로부터 산출되는 것을 지불하는 짓은 어리석다는 뜻이다. 그러나 작곡가 셜리반이나 희곡 작가 길버트는 재미있는 희곡과 아름다운 음악을 창작하면서도 자기들 생활 속에서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법은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들은 미카도, 피나포어, 페이션스 등
실로 아름다운 연극을 창작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을 기쁘게 했으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겨우 한 장의 양탄자값보다도 못한 것을 가지고 몇 년씩이나 불쾌한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하루는 셜리번이 길버트와 함께 구입한 극장을 단장하기 위해 새 양탄자를 주문했다. 그런데 계산서를 본 길버트가 너무 비싸게 샀다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의 싸움은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서로 말을 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후 셜리번은 새로 작곡을 하면 그것을 길버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면 길버트는 거기에다 가사를 붙여 다시 셜리번에게 보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 함께 무대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자 그들은 각각 반대쪽에 서서 다른 방향을 향하여 머리를 숙임으로써 서로의 얼굴을 외면했다. 그들은 손절매의 원칙을 몰랐던 것이다. 남북전쟁 중에 링컨의 친구 몇 사람이 그의 정적을 비난하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나보다도 그에 대해 개인적인 미움이 훨씬 심한 것 같군. 그에 대한 내 미움이 지나치게 적은지는 모르지만 자네들처럼 생각하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네. 인간에게는 인생의 절반을 논쟁으로 허비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네. 만일 누구든 나를 공격하기를 그만둔다면 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탓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나의 숙모 에디스가 링컨과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에디스 숙모와 프랭크 숙부는 물사정도 나쁘고 잡초도 많은, 게다가 저당까지 잡혀있는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그분들은 동전 한 푼도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그런데 숙모는 커튼이다 뭐다 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들이기를 좋아했다. 더구나 외상으로 말이다. 그런데 남의 빛을 겁내는 농부기질의 숙부는 숙모의 그런 상황이 못내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아내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말라고 상점 주인에게 몰래 부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숙모는 노발대발했다. 이 일 때문에 생긴 숙모의 노여움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숙모로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내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숙모께서 고일을 훨씬 넘겼을 때였다. 그때 나는 숙모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숙모님, 숙부께서 숙모님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껏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숙모님 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숙모는 오랫동안 지녀온 노여움과 괴로운 추억에 대하여 퍽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다. 이른바 마음의 평화라는 대가를 말이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7살 때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그것을 7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호루라기를 몹시 좋아했다. 그래서 한 번은 장난감 가게에 가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전부 내놓고는 값도 물어보지 않고 호루라기를 달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 주위를 돌아다니며 신나게 불어댔다. 그러나 그의 형과 누나들은 프랭클린이 호루라기를 너무 비싸게 산 것을 알고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그래서 그는 분해서 울었다고 한다. 후에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었을 때도 그는 호루라기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서는 좋은 교훈을 매우 싼 값에 배웠던 셈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어른이 된 후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호루라기에 대한 값을 지나치게 많이 지불하고 있었다. 결국 인간이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그들이 사물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길버트와 셜리번도 그들의 호루라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값을 지불했던 것이다. 그것은 에디스 숙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나 자신, 데일 카네기 역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하다. 세계적 대문호 톨스토이도 호루라기를 위해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 대형 백과사전에 의하면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생애 가운데 최후의 20년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냈다. 그 20년 동안 무수한 숭배자들이 그의 얼굴을 한 번이나마 보려고,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져볼 양으로 줄지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신의 계시인 양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 했다. 그러나 실생활 면에서 볼 때 7살짜리 프랭클린만큼의 분수도 차리지 못했다. 톨스토이는 그가 몹시 사랑하던 소녀와 결혼하여 대단히 행복한 생활을 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그러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아내로 맞이한 소녀는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강했다. 그녀는 가끔 변장을 하고 숲속에 숨어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고 자기 딸에게도 질투를 느껴 딸의 사진에 총을 쏘아 구멍을 내기도 했다. 또한 아편이 든 병을 입에 물고 침상 위를 뒹굴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울부짖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아이들은 방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다. 이런 그녀의 행동에 톨스토이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나라면 그가 흥분하여 가구를 부쉈다 해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훨씬 심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아내를 욕하는 비밀 일기를 썼던 것이다. 그 일기장이 그의 호루라기였던 셈이다. 그는 후세 사람들이 자기는 옳고 아내가 그르다는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이런 행위에 대해 톨스토이의 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을 빼앗아 불태워버리고 그녀 또한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서 그녀는 남편을 악한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의 죄인가라는 소설을 써서 남편은 악령이고 자기는 순교자라고 주장했다. 대체 무슨 까닭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정신병원으로 만들었을까?
그들은 각각 남으로부터 자기가 옳다는 인정을 받으려는 불타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누가 옳았든 우린 그것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각자의 호루라기를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렀는가이다. 그만둡시다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5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다니,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만이라고 말할 마음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손절매를 합시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결이란 가치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위해 어느 쪽이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황금 거울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들 고민의 절반은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고민하는 습관이 우리를 망치기 전에 그것을 타파하라. 해로운 일에 귀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할 것 같은 유혹을 느낄 때에는 일단 멈춰서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1.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중대한 일인가? 2. 얼마나 돼야 이 고민에 대하여 손절매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3. 이 호루라기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 혹은 이미 충분하게 지불하지는 않았는가?